수화통역사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각장애 이해 강의를 맡은 수화통역사 유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각장애 이해 수업을 수강하고자 오셨는데요. 갑자기 수화로 인사를 드려서 당황하셨나요? 어쩌면 수화통역사 자격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오신 여러분들께서 청각장애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실 때 이 수화로 인사하는 모습이 더 반가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1기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과학교육을 전공했고 사회복지를 또한 전공했습니다. 제 주 전공은 과학교육인데요. 석사, 박사 과정을 과학교육으로 전공하다 보니까 가끔은 통역 현장에서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수화통역을 하게 되었는지. 과학교육을 하면서 제가 가끔 청각장애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말은 제가 처음부터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겠죠. 청각장애 학생들을 만나면서 수화라는 언어에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이 조금 더 언어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면서 수화라는 언어를 학습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화통역이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청각장애 이해라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은 저희가 수화통역 자격을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4과목의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어의 이해, 장애인 복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의 기초 이 4과목 중에서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의 참고도서는 단 한 권뿐입니다. 양서원에서 나온 청각장애 아동 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자, 제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은 청각장애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예비교사, 특수교사, 또는 청능재활이라든지 재활훈련을 담당하는 재활사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화통역사가 되었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청각장애인, 즉 성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와 함께 성인 청각장애인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수어로 언어 습득을 했고 또 수어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농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학교와 농사회, 농문화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재의 참고도서 중에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수화통역사 자격 제도를 준비할 때 참고도서가 하나쯤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문화와 농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농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참고도서가 하나쯤 더 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험서에 있어서 참고도서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건 깜짝 놀랄 일이죠. 공부할 내용이 하나 더 는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청각장애인, 즉 클라이언트인 농인은 독특한 농문화와 농인의 언어인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청각장애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이 과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은 우리가 대면해야 할 수화통역사로서 만나게 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농인의 이해라는 말로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험의 과목에 이 명칭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그 과목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농인에 대해서 책에는 교재, 참고 도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더 변했던, 새롭게 추가되었던 내용들을 첨가해서 수업 자료에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참고 도서는 2012년도에 발간된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라면 적어도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법들이 개정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수화통역사라는 자격 제도가 유지되고 또한 언어에 대한 명칭이 바뀌는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를 계기로 우리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 언어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화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역사라는 자격까지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화 통역사 자격 대비를 위한 청각장애인의 이해 과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저희 청각장애인의 이해, 교재의 제목과 동일하죠. 과목의 명칭과도 동일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청각장애인의 정의, 청각장애의 분류, 청각장애의 원인 3가지 순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의 정의입니다. 물론 교재에는 청각장애의 정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청각장애인의 정의라고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그 청각장애를 분류한 기준에 어떤 사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청각장애인의 정의라는 용어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청각장애인이란,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청각장애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청각의 장애, 즉 소리를 듣는 기능의 장애를 생각하실 겁니다. 청각기관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 안에는 2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청력을 잃은 사람, 즉 청각기관의 구조와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는 평형기관의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청각기관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동일한 뜻이죠. 그런데 청각기관 안에는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형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인 평형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청각장애인의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청각장애인이란 주로 수어통역사 자격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류는 청각기관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기능의 장애는 평형기관 또 청각기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평형기관에 장애가 있으면 청각장애로 일컬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청각장애인, 그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력이란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청력, 즉 소리를 듣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소리를 듣는 능력은
소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는 구성 성분이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크기, 그리고 소리의 길고 짧음, 장단, 그리고 소리의 음색이라고 해서 소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소리 요소들이 포함된 음색, 이 네 가지가 소리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청각 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소리의 길고 짧음과 같은 소리의 장단, 그리고 음색은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소리의 높낮이, 즉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소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높낮이의 소리가 나는지와 그 높낮이의 소리에 따라 소리가 작게 들리는지 크게 들리는지 소리의 크기를 변별하는 것으로 청력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 표에서는 왼쪽 편에 있는 소리의 크기, 그리고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주파수라는 것이 소리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 계속 듣게 될 단위가 하나 등장합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이야기할 때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HZ라고 적혀 있는 단위입니다. 헤르츠라는 단위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주로 라디오의 주파수를 이야기할 때 몇 메가헤르츠, 몇 메가헤르츠라는 헤르츠 단위를 들으실 텐데요. 이 헤르츠는 소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느냐? 높은 주파수고요. 굉장히 느린 파형을 그리면서 전달이 되면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됩니다. 다음 소리의 크기는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D, 소문자 D, 대문자 B로 표시하는 데시벨이라는 건데요. 이 소리의 크기, 요즘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단위일까요? 좋은 예를 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층간소음이었어요. 이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소리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아래층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혹은 위층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서로 갈등이 발생하는 층간소음. 이 층간소음은 데시벨의 크기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층간소음이라는 예로 데시벨을 설명하려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데시벨을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굉장히 큰 소리, 공사장에서 해머를 막 이렇게 진동시킬 때 나는 소리 같은 거는 굉장히 소리가 크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큰 차가 지나갈 때 빵 하고 경적 소리를 울린다면 귀를 막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이런 소리들은 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작은 소리는 우리가 속삭이는 소리,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뭐 냉장고에서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는 진동음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런 소리들은 작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정상청력, 경도난청, 중도난청, 중고도난청 이렇게 난청의 기준에 따라서 데시벨을 표현한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할 때 그 검사가 청각장애를 진단하는 기준과 연결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인데요. 0에서 25데시벨 정도의 소리, 아주 작은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에서 40데시벨, 소곤소곤 말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뭐라고? 라는 반응을 자주 보이신다면 아마 경도난청을 의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습니다. 원래 소리를 다 잘 들어요. 그런데 유독 어떤 단어만 잘 안 들리거나
누군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목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서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난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친구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나 난청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도 난청은요, 조금 더 큰 소리, 우리가 41에서 55데시벨 정도라고 하면 보통 크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60데시벨 정도를 보통 대화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낮은 정도도 회화를 할 때 사용하는 음력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고도 난청이라면 바깥에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소리 이렇게 윙윙거리는 큰 진공청소기가 지나가도 무슨 소리지? 라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도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농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요. 아주 큰 소리, 락밴드가 공연을 하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도 듣기 어려운 경우, 들어서 소리에 변별을 하거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심도 난청 혹은 농이라는 말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청력이 청각장애인의 정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시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정의는요, 일단 의료적 관점을 적용한 장애인복지법, 그다음 교육적 관점을 적용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화적 관점이라는 건 사실 아직 우리나라 학계에서 정의되어 있는 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2020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언어라는 법이 있고 이 법이 청각장애인, 이 법에서는 사실 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농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관점에 한국수어언어법을 이 법적 정의의 범주 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 교재에 나오는 설명으로는 주로 의료적 관점에 근거한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 근거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적 정의, 의료적 관점에 기인한 장애인 복지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신가요? 법이라는 용어는 사실 낯설죠.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를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아주 친숙한 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규칙에는 청력을 잃은 사람, 또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현재는 두 가지의 청각장애의 범주를 나누고 있고요. 처음에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각기관 중에서 평형 기관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장애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존에 등장했던 너 장애 몇 급이야? 라고 물었던 그 등급제가 현재는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등급이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2급부터 6급까지, 그리고 평형장애 같은 경우에 3급에서 5급까지 이렇게 장애 등급이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현재는 1급, 2급, 3급이라는 급수가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서 장애를 진단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력을 잃은 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또 청력을 잃은 사람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자, 두 그룹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 용어가 있습니다. 청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시면 데시벨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시나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은 2007년의 장애인 복지법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2급, 3급, 4급, 5급, 6급에 대한 기준이 각각 데시벨 크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두 가지 기준,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급과 3급에 적용되는 기준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4급, 5급, 6급에 해당되는 그 범주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늘상 시험에 등장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기 숫자가 왠지 나오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2급이 몇 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3급이 몇 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이냐 연결되는 문제는 단골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급을 같이 묶어서 위에 2급보다 경도인 3급, 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여기 기준이 나눠집니다. 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청력을 잃은 사람 중에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억해야 될 데시벨은 80데시벨이 되겠죠. 그리고 4, 5, 6급을 묶어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진단이 정의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4, 5, 6급 중에서 4급의 정의보다 5급에 해당하는 정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60데시벨인 사람, 이 60, 60데시벨인 사람의 경우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걸로 진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 더 정의가 있는데요. 명료도가, 말소리의 최소 명료도가 50% 이상인 사람, 50% 이하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반도 이해 못했어. 그 이해 못한 게 들리지 않아서 이해 못한 정도라면, 어떤 단어를 다 나열했을 때 그 단어의 총 수 중에 반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청각장애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쪽 귀는 80 이상, 한쪽 귀는 40 이상. 이 말뜻은 양귀의 청력에 차이가 있고 한쪽 귀는 조금 더 잘 들려요. 40데시벨 정도의 소리로 잘 들리고 한쪽 귀는 80데시벨 이상으로 장애가 심한 경우, 이 경우도 청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적 관점에 있어서 법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이야기는 참 머리가 아프긴 한데요. 그래도 교육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법이다 보니 이 법의 명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장애인과 기타 교육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건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청력에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 또는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이 두 유형의 장애를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라는 건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로는 사실 청각장애라는 하나의 정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청기를 착용해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인 경우를 농이라는 개념, 데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력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을 난청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법에서는 농이라는 개념이 사실 등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청각장애가 심한 2급, 3급이라고 얘기했던 청각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 청각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정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정도로만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한국수화 언어법이 나오면서 한국수화 언어법에서 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각장애를 진단, 평가하는 정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농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요. 저희가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할 때 우리 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지금은 미국 장애인 교육법을 잠시 볼 겁니다. 한국의 법도 보기가 힘든데 미국의 교육법까지 봐야 할까요? 그런데 미국의 교육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과 난청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청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청각장애인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농과 난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농이라는 개념과 난청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음을 증폭하여 들려주거나 음을 증폭하는 역할은 누가 하죠? 보청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청각으로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는, 그래서 교육적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우리 한국의 정의에도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난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또는 변동하는 청각장애라는 것으로 보청기를 사용하고 혹은 또 인공와우라는 와우를 사용하고 그 사용의 정도가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이득이 된다면 아마 교육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난청의 정의가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각장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무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저희들 입장에선 이 학자가 왜 이런 연구를 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늘어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 나왔던 농과 난청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 청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이 연구가 진행된 해는 1996년, 이 연구 보고서가 나왔던 해는 1996년입니다. 그래서 평균 청력이 70데시벨 이상인 경우, 소리의 크기가 70데시벨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에 농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요즘은 청각을 보조하는 기기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청각 보조 기기들을 통해서 70데시벨보다 더 큰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70데시벨보다는 조금 더 높은 9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에 농이라고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청력도에서도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법적 정의는요. 이 문화적 관점에서 법적 정의는 제가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어 언어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수어 언어법에는 등장합니다. 농인이라는 용어. 저희가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을 설명할 때 사실 농인의 이해라는 과목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 문화 속에서 한국 수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농인의 개념 안에는요, 저희 한국 수어 언어법 안에서는 몇 데시벨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농 문화 속에서 한국 수어라는 언어를 일상생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수어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조금 쉽게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단어로 보자면 난청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인은 아니지만 농문화 속에서 한국 수어를 첫째, 제1모국어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로 인해서 한국 수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거나 어떤 의사소통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청각장애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각장애 분류는 청력손실 정도, 청력손실 시기, 청각기관의 손상 부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가운 수치, 또 반가운 단위가 나왔습니다. 데시벨.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소리의 크기와 관련된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크기가 경도인 경우 소리의 크기가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작은 소리 정도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고도까지 가게 되면 심도, 최고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 최고도의 청력 손실 정도가 되면 91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큰 소리가 나더라도 청각적으로 어떤 소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정도의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력 손실 시기는 언어 습득 전과 후로 나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 습득입니다. 사실 청력 손실 시기를 이야기할 때 선천성, 후천성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선천성이라는 건 태어나기 이전, 벌써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어 습득 전이라는 건 태어났을 때 정상의 청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언어를 배우기 이전 시기에 청각적인 청각 구조와 기능의 손상이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언어 습득 전 청각장애가 되는 거고요. 언어를 습득한 이후 보통 2세, 3세 정도, 우리나라로 나이로 따지자면 한 3세 정도가 되었을 때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라는 기본적인 대화를 하고 자기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회화 수준의 학습을 한 이후에, 언어 학습을 한 이후에 청각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점진적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해서 언어 습득 이후에 소리를 통한 정보 전달이 어렵게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언어 습득 후 청각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손상 부위는요, 전음성, 감음신경성, 혼합성, 또 중추 청각 처리 장애,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용어도 앞으로 이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수업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용어일 겁니다. 자, 전음성, 소리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소리를 전달하는데요. 뭘 통해서 전달하느냐? 공기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음성과 같은 말로 기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길에, 공기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길에 문제가 있는 것, 어떤 손상이 있는 것, 그 부위의 손상을 받은 경우 전음성 난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감음신경성 난청은요,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매질, 즉 뇌의 림프액을 통한 소리의 전달,
그리고 청신경을 통한 소리의 전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그 부위가 손상이 되어서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감음신경성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혼합성은요, 자, 혼합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음성 난청과 감음신경성 난청, 두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추청각 처리 장애라는 건요, 우리가 청신경을 통해서 소리가 분명히 전달되었는데 뇌가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중추청각 처리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추청각 처리 장애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청각 기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뇌로 전달되는 신호의 문제이고, 그 신호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걸로 번역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추청각 처리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수업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 가지, 전음성, 감음성, 감음신경성, 혼합성, 이 청각 손상 부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를 아까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표로 보여드리는데요. 이 표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인데요. 잠시 앞서 보셨던 그 청력도를 가지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봤던 정상 청력의 범위,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다음 최고도, 심도, 최고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청력 손실의 정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력 손실의 정도에서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최고도라는 분류는 이미 들었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6에서 40데시벨 정도는 과연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손상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희미한 소리, 멀리서 하는 말은 듣기 어렵다. 우리 잘 듣기 어려울 때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41에서 55데시벨 정도의 손상이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도 듣기 어려운 경우, 여기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제 몸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90에서 150cm라면 아마 여성분 같은 경우에 양팔을 이렇게 벌리면 150cm 정도가, 160cm 정도가 되고요. 한 팔을 이렇게 벌리는 상태, 요 정도가 되면 90cm, 뭐 80에서 90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팔을 벌린 이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잘 들리지 않고 얼굴을 보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때, 이것은 중도 난청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고도라면 조금 더 심한 장애이겠죠.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더 작아질 거고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도는요, 귀에서 30cm, 우리 한 뼘 반 아니면 엄지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해야 들을 수 있는 정도? 아주 큰 목소리로 야! 라고 소리를 질러야 들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모음은 구별이 가능하지만 자음은 일부만 구별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어음 바나나, 스피치 바나나라는 것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텐데, 모음은 아, 야, 여 이렇게 앞에 막히는 것이 없이 되게 저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입 모양도 구별이 쉬워요. 그런데 자음 같은 경우에는 무, 브, 프 이런 음소들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닫혔다가 열리다 보니까 파열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그렇고 소리의 모양이 비슷한 것들도 그렇고 이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음이 조금 더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는 청력 손실의 수준별 지원 요구라고 해서 미국의 학자 이름 기억나시죠? 무어스.
이 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사실 저희의 환경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법적 용어들, 지원 요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의 교육법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할 때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잠시 보여드립니다. 청력 손실 시기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요. 제가 중요한 거, 언어 습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력 손실 시기는 선천성, 후천성이 아니라 언어 습득 전, 언어 습득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어 습득 전을 전 언어성이라는 말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언어 습득 이후에 청력 손실을 입은 경우를 후 언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 언어성의 경우 듣고 말하는 언어의 이해를 습득하기 전에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죠. 그래서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영유아기에 흔히들 얘기하기는 열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고열로 인해서 귀의 구조가 손상이 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서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듣기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 언어성은요, 언어를 습득한 이후에 유전적인 질환이 발현이 되거나 돌발성,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청력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인데요. 제가 아는 경우에 돌발성 난청이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고3 때 돌발성 난청을 가지게 되었고 이 돌발성 난청이 정말 꿈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예고 없이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각 손상의 부위에 대해서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중추청각 처리 장애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음성에는 어떤 기관이 관여되어 있느냐? 청각 기관 중에서 외이와 중이. 외이와 중이는 소리에 공기가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소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손상이 될 경우에는 아주 중도의 청력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요. 가벼운 청각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이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뇌나 청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서 저희가 사실 발견하기가 청력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와우나 언어치료, 청능 훈련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합성은 두 전음성 청각장애와 감각신경성 청각장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각장애의 원인인데요.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청각장애의 원인은 사실 이거야 라고 정의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발성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도 없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있었던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각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의 원인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원인, 두 번째는 환경적 원인. 유전적 원인에는요, 유전성 모자 혈액형 불일치, 이경화증, 선천성 외이기형 이렇게 4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전성이라는 건 주로 쉽게 신드롬이라고 불리어지는 증후군들이 포함됩니다. 결국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염색체가 어떤 염색체의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표현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자 혈액형 불일치, 그러니까 어머니의 혈액형과 아들의 혈액형이 맞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엄마와 내가 혈액형이 다 다르지 않나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모자 혈액형 불일치는 RH+와 RH- 두 가지 유형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RH+ 태아와 RH- 어머니가 RH+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 사실 첫째
태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머니도 RH 플러스의 혈액이 나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항체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첫 태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두 번째 출산에서도 모자 혈액형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태아의 거부 반응을 태아의 그 적혈구를 어머니의 혈액에서 생성된 항체가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하게 되거나 이런 형태로 인해서 청력 손실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사산이 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화증은 귀에 제일 작은 뼈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하는 이소골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특히나 등골이 내이와 이렇게 유착이 일어나서 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고 이것도 유전적 원인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 선천성 외이 기형은요. 발생 단계에 귀의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태어나기 이전 벌써 태아 시절에 만들어져 있는 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원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환경적 원인은 사실 쭉 읽어보시면 아는 것들이 좀 등장해요. 소음, 환경적 원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상, 주변에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함몰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청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구조로 인해서 청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거는 아마 요 풍진 CMV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약자입니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요즘 저희 바이러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시죠? 제가 이 환경적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림이 딱 하나 뜰 텐데 아마 바이러스 모양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이 보셨던 그 모양하고 얼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러스 풍진이나 CMV 같은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이염 잘 아시죠? 중간 귀에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워낙 수없이 많죠. 어릴 때부터 그냥 물놀이 하다가 중이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너무 이렇게 많이 귀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상처가 반복되면서 중이의 염증, 그러니까 상처가 반복되면서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다시 중이까지 감염이 되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뇌막염은요, 뇌에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거는 척추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염증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뇌막염으로 인해서 청력 손실과 같은 기능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또 중독, 약물 중독, 이거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위해서 어린 시절에 복용했던 약물들이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청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이라는 건 사실 돌발성 난청과 비슷해요. 원인을 몰라. 이 원인을 모르는 이 질환으로 인해서 요즘 점점 더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너무 어지럽거나 심한 구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대로 평형을 유지할 수 없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메니에르 병이라고 합니다. 요 청각장애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유전적 원인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성, 모자 혈액형 불일치,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경화증, 그다음 선천성 외이 기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성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좀 싫어도 굉장히 이제 영어 단어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걸 다 기억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요런 증후군이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셔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있는 어셔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는 책을 썼던 구 작가라고 하시는 분도 처음에는 청각장애만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각장애가 동반이 되면서 시야가 좁아져서 망막색소 변색증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중복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사실 어셔 증후군은 진행성입니다. 처음에는 청각장애가 더 주장애로 나타나다가 성인이 되면서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망막색소 변색이 심해져서 시야 자체가 완전히 어두워지면 결국 맹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워덴버그 증후군, 알포트 증후군, 펜더레드 증후군 이런 증후군들은 보시면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안면 기형이라든지 갑상선 부위의 부종이라든지 종양 이런 증상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이 유전적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의학에 가까운 설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는 어셔 증후군에 대한 설명만 드렸고요. 제가 이 어셔 증후군은 제 친구를 통역하면서 경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친구고요. 그리고 병원에 점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안과에 검진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안과의 의사 선생님도 어셔 증후군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과에서 주로 다루는 증상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장애, 시력이 저하되는 원인을 찾았고 그 원인이 망막색소 변색증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지만 청각장애가 있고 망막색소 변색이 동반된 경우에 이게 어셔 증후군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알포트 증후군이라는 건 과거에 펭귄 증후군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가장 인간의 말초 부위, 손, 발의 구조가 이렇게 다 붙어서 태어나요. 그런 경우에 알포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여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워덴버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눈의 구조, 눈의 모양이 달라요. 모든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워덴버그 증후군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워덴버그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하나로 특징적인 게 좀 눈의 구조가 다르게 보이는 것, 두 쪽, 양쪽에 눈의 색소가 달라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알포트 증후군, 아까 손 전체에 발 전체가 붙어서 출생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앞면에 약간 기형, 입모양 이런 쪽에 기형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트랜스콜린스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앞면의 기형을, 특징적으로는 앞면의 기형을 동반한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자 혈액형 불일치는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RH+형의 태아와 RH-형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첫째 태아의 경우에는 거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태아의 경우 첫 출산을 하고 출혈이 있었고 그 출혈로 인해서 엄마의 몸에, 모체에 RH+에 대한 항체가 생겨버리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 RH+인 태아가 임신이 되었다면 RH- 혈액에 생겨져 있던 RH+에 대한 항체가 반응을 해서 RH+ 혈액을 가지고 있는 태아의 그 혈구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화증은 등골이 세 개의 뼈, 귀 속에 있는 작은 세 개의 뼈, 추골, 침골, 등골 중에 이 등골이라는 부분이 귀에 이렇게 유착이 되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귀 구조에 유착이 되면서 발생을 하는 거고, 고막에서 소리를 전달되는 소리가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으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작은 세 개의 뼈가 서로 진동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성 외이기형은 사실 외이도, 귓구멍이 있는 외이기형과
귀 구멍 자체도 없는 외이기형이 있습니다. 자, 외이기형의 요소 중에서 발생 단계에 발생하다 보니까 귀가 발생하는 외이와 중위 정도는 같은 구조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이와 중위에 동시에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적 원인은 모체 풍진, CMV,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그리고 중이염, 내막염, 이런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특히나 바이러스성, 이런 세균성 감염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 감염에 의해서 청력이 손실되는 경우를 동반하는, 그러니까 감염의 병증으로 청력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고요. 외부의 소음이라든지 외상, 약물 같은 약물 중독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메니에르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불명, 명칭은 나와 있지만 사실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메니에르로 인해서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출산할 때 미숙하게 태어나서 각 기능을 해야 하는 청각기관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그 미숙아의 경우에 6개월, 7개월 정도 출산이 되더라도 청각이나 시각 구조가 완벽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이런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이러스. 저런 모양만 이렇게 나와도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형태, 인체와 결합하는 부위, 이 부위에 대한 모양들이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감염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염의 증상은 워낙 다양하죠. 그리고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또 알레르기를 동반한 중이염, 알레르기성 중이염, 이런 것들이 중이염의 병증으로 생각이 되고, 이 중이의 염증이 계속 있다 보면 청력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이라든지 소음, 메니에르 질환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청각장애의 정의, 그리고 분류, 청각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청각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